오늘은 30대 초반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성공한 파이어족이자 드라마 제작사 대표이기도 한 한정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간단히 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를 공동 집필한 한정수 작가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그리고 방송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세상학개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는 책을 내셔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 4년 만에 또 새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란 책인데 책에서 보면은 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파이어족들의 이야기라는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싶으셨나요? 사실 저도 이제 4년 전에 이제 투자로 좀 운 좋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언론을 퇴사를 좀 하고 언론에서도 좀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좀 호칭을 좀 이제 붙여주시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저만 해도 이제 돈만 있으면은 좀 영원한 행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돈 자체가 좀 목표로 좀 돈에 좀 미쳐 살았던 좀 시기를 보냈었고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나 저도 그렇고 한 4년 동안 살아오면서 돈만으로는 좀 행복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조금 불행해지는 측면도 있고 좀 길을 잃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봐가지고 좀 파이어족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좀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출판 시장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돈 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고 돈의 양만 좀 추구하고 어떻게 빨리 돈을 벌 것이냐 이런 책들만 많은데 사실 좀 돈에 대한 좀 철학이나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통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좀 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에게도 인사이트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실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작가님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떻게 그동안 투자에 관심을 가졌고 또 자산을 형성하셨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영상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투자를 좀 해오다가 그때는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이 좀 생기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공부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도 저는 이제 빅쇼트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 2008년에 금융위기를 이제 그린 그런 영화를 보면서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를 잡아서 좀 나도 좀 인생이 달라져 봐야겠다. 왜냐면은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돈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모아도 진짜 1년에 3천만 원씩 모아서는 30년이 있어야 9억 원 정도 서울에 있는 좀 중위권 집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잘하거나 투자를 잘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내가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만만한 게 사실 투자라서 투자를 좀 열심히 하게 됐고 그 코로나 대폭락이라는 이제 2020년에 그 기회를 만나서 근데 빅쇼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가 이때다라는 생각이 드셨구나. 이때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때여야만 한다는 사실 희망도 있었고요. 그래야 내가 인생을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이제 다른 주변 친구들은 코스피가 한 2천만 깨졌을 때도 굉장히 좀 몰빵을 다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저는 코스피가 1000이 돼도 돈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기회장에서는 돈이 떨어지는 게 가장 좀 위험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분할로 좀 매수를 그때 금융주 제가 다니던 신한금융지주나 이제 기업은행 그리고 현차 같은 그런 주식을 좀 매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얻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그때 한 2~3년 동안 또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배수를 좀 크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 평단이 제가 800만 원대 정도고 이더리움이 한 20만 원대 정도여서 그때 21년 3월까지 좀 좋은 수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당시에 좀 벌었던 금액을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코로나 대폭락 전에 이제 제 자산이 1억 5천 정도 됐었는데 원래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2021년 3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퇴사할 때 한 35억 정도를 기억해요. 퇴사할 때? 네. 원래 한 40억대까지 갔는데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퇴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21년 하반기쯤에는 어떻게 반감기 그 비트코인 4년 주기에 대한 좀 그런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립토 쪽을 좀 정리하고
좀 비상장 투자 쪽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한 24개 정도 기업에 투자를 했고 비상장 쪽 투자를 좀 많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쨌든 30억 이상일 때 퇴사를 하고 또 4년 지났잖아요. 어떻게 좀 자산 운용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예, 궁금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크립토가 거의 100%였고요. 그때는 그때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립토를 100% 가져갔고 지금 현금은 항상 10% 정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10%에 크립토는 한 15% 정도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뭐 10% 20% 왔다 갔다 이제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하는데 나머지는 비상장 투자랑 이제 CB 같은 채권 투자 위주로 많이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랑 비슷한 젊은데 이제 빠르게 돈을 버신 분들에 대한 모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그런 걸 커뮤니티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세미나도 같이 열고 삼성증권 뭐 SNI나 클럽 하나증권 클럽원 이런 데서 좀 이게 좀 후원도 해주시고 좋은 딜도 많이 이제 주시고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비상장 쪽으로 요즘은 많이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그런 분들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또 투자처를 찾는 노력도 계속 하고 계시네요. 예. 뭐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뭐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제 조기 퇴직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의 꿈인데 해보시니까 그 작가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조기 은퇴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의견이 좀 기준이 생기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진짜 자유롭게 한다는 게 본인의 욕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본인의 소비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사실 소비 수준이 올리기는 쉬운데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현명하게 이거를 잘 안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내 돈의 자산에 따라서 한없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뭐 몇백억, 천억 원이 있어도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직장인 정도의 수준을 그냥 유지한다고 하면은 월급이 배당으로 나올 정도의 자산이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자산을 버신 분들은 내 자산 수익률에 대한 좀 그게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배당을 그렇게 많이 또 세팅해 놓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파이어라는 게 원래 의미는 좀 극단적으로 저축을 하고 뭐 일도 두세 개씩 해가지고 막 노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조금 한 10년, 20년 빠르게 은퇴를 한 뒤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좀 쉬는 게 이제 미국에서 온 약간 파이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 의미하는 그런 파이어는 좀 한탕 이제 투자로 한번 잘 하거나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좀 이제 퇴사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는 한 2, 30억 정도가 있으면은 배당으로 한 4%, 5%를 한다고 해도 좀 직장을 다닐 때 정도의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자산이 50억대 또 100억대 이렇게 올라가면 삶에서 정말 바뀌는 것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뭐 저희야 이렇게 짐작만 해보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지나요? 사실 내가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를 이제 내 자산에 빗대어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어가지고 10만 원 정도를 쓴다. 그럼 내가 1억 있을 때 10만 원으로 느껴졌던 게 10억 있으면은 이제 만 원으로 느껴지게 되고 내 자산 대비 100억 있으면은 1,000원을 쓰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니까 내 자산에 끼치는 영향이 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택시를 뭐 타든 뭐 맛있는 뭐 오마카세를 가든 내 자산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스트레스 없이 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은 좀 싼 거를 선택했다면은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것도 처음 벌었을 때와 나중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처음에는 이걸 뭐 비싼 거 먹으면 좋고 소고기 먹으면 좋고 오마카세 먹으면 좋고 한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좀 불행으로 다가오는 면도 있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좋은 스시를 계속 먹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맛이 왜 이래? 좋은 맛을 맛봤으니까. 예. 이런 좀 불평을 하게 되면서 되게 본인이 좀 괴물이 되어가고 좀 무서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졌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 펼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활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약간 조금 오히려 좀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진짜 사실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파이어족 이후에 목표가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파이어족이라는 뭐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가 목표하는 자산을 이루신 뒤에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내가 왜 이 돈을 벌었지? 그 다음에 내가 일해서 얻었던 뭔가 그런 뭐 행복이나 그런 것들도 일을 그만두시면서 좀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 성장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성장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일을 안 하면서 내 가치는 떨어지고 내 자존감은 점점 이제 돈에만 좀 의존하게 돼서 이 돈이 흔들렸을 경우에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사실 본 것 같긴 해요.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겠죠? 예. 사실 인간관계 측면에서 저는 뭔가 저도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뭐 기존 네트워크의 변화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 친구들도 처음에는 뭐 이제 한 번씩 술도 사고 뭐 그렇게 좀 쓰고 했다가도 뭐 요즘은 친구들이 막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돈이 많아져서 생겼느냐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조금 수월해진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또 그래도 다르게 봐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비상장 투자를 하면서 좀 네트워킹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좀 넓어진 인간관계이지만, 사실 돈이 없었어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있긴 있습니다. 그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 물론 뭐 이게 진짜 그분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한 뭐 2년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았더니 심심하다, 다시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이렇게 뭐 맞아요. 보통 이렇게 글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떨까요? 예. 사실 제 책에도 이제 나온 얘기지만, 이제 돈은 일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제가 써놨었는데, 일에서 이제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 이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일이라는 거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뭐 7, 80%, 뭐 90%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이제 뭐 얻는 성장이나 경험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요소를 걷어내고 나면은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보다도 돈이 훨씬 많은 이런 분들 주변에 이제 보다 보면은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사실 퇴사를 하기 전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밤낮 없이 이제 주말 없이 좀 일과 경계가 좀 사라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일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오히려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대신 이제 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 느낌? 그리고 또 노는 분들도,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아직도 이제 잘 몇 년째 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노세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진짜 뭐 미슐랭 별을 모으면서 다 뭐 기록을 하면서 노신다든가, 뭐 스키를 타더라도 스키 강사 자격증을 이제 아예 따면서 이제 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 보면 이제 부의 해방이라는 키워드가 좀 인상적인데, 작가님에게 그런 면에서 부의 해방이란 어떤 면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예전에 그 돈을 어느 정도 벌고 퇴사를 하기 전에 돈이 생기면은 행복하겠지라는 막연한 1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겨보고 주변에 돈 많은 분들도 많이 생기고 나니까 돈의 양과 꼭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는구나. 어느 정도 분명히 비례하는 부분이 있고, 돈은 분명히 불행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지만, 돈이 무조건 계속 많아진다고 해서 계속 더 행복해지고 더 길게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아도 돈에 굉장히 휘둘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돈 때문에 불행한, 예를 들어서 부자이지만 종속자인 그런 놀부 같은 분도 계시고, 돈이 없지만 돈에 좀 연연하지 않고 돈과 별개로 좀 행복할 수 있는 좀 빈자이지만 해방자인 그런 흥부 같은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돈에게 내가 을이 아니라 갑이 될 수 있는, 그 돈의 종속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게 이제 책에서 제가 말하는 해방자라는 개념이고, 그 해방자가 되어야 오히려 그 부자이더라도 해방자여야 더 행복할 수 있고, 빈자여도 해방자여야 더 돈에 종속되지 않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더 빨리 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책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이게 꼭 돈이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직장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소비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든 아니면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내 자산을, 내가 가진 뭐 재산과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결국 다 의사결정이잖아요. 근데 그 의사결정들이 사실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지, 내 돈을 많이 투입하는지가 나라는 사람을 좀 알려주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그 사람을 좀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투자 자체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나 스스로에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뭐 투자 능력이나 좀 그런 공부에는 좀 시간을 쏟지 않으면은 사실 백날 투자를 해도 투자 실력이 늘거나 좀 좋은 수익을 보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본인 스스로에 좀 투자하고 내 스스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 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그러니까 투자보다 본인에 더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좀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돈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모적으로 없어지는 소비라는 거는 마이너스 100% 수익률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좀 리턴이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성장 같은 데 투자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금 많은 또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또 파이어족들과의 교류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 보시면 좀 어떤 점이 좀 같고 또 어떤 점이 좀 다른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그거를 뭐 진짜 제너럴하게 탁 묶어서 얘기할 수는 그쵸, 없지만 네. 제가 주변에서 이제 함께 이제 어울리는 분들은 다 사실 몇십억을 벌어서 그걸 갖고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다 잃어도 더 성장할 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몇 개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자, 한번 사업이나 이런 거에 뛰어들어서 실패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그쵸, 네. 뒤로 좀 이제 뒤처지고 좀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을 한 두세 번 말아먹어 봐도 괜찮겠다. 그런 좀 목숨을 몇 개 좀 얻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 돈을 그냥 배당주나 이런 데 박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며 살고 싶지는 않고 좀 새로운 성장과 그런 기회를 좀 보는 좀 티켓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많은 2030 직장인들이 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투자에 나서지만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떤 점에서 좀 문제를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직장인분들이 이제 투자에 실패하시는 일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좀 잘못된 투자 방식을 좀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내 시간을 투자에 많이 쏟지 못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직장인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직장만큼의 시간을 쏟지 않는데 직장보다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좀 헛된 기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직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진짜 한두 시간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돈을 쉽게 이제 벌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사실 그래서 단타 투자나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투자 방식은 사실 직장인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날씨를 정확하게 보고 하루하루 그날 날씨를 예측해야 되는 투자인 건데 저는 사실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계절을 예측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AI가 커질 거고 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미국과 중국이 좀 세게 부딪힐 곳이냐라고 하면은 뭐 AI나 뭐 그런 돈이 앞으로 5년 동안 마르지 않을 그런 업계들이 딱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큰 흐름들을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그 시장 자체의 성장을 수혜를 보려고 투자를 하면은 사실 오히려 그런 게 단타에서 뭐 몇십 프로 한두 배 이제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10배를 먹는 게 더 나은 전략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위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의사결정을 해도 되는 정도여야 좀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쌓아서 좋은 의사결정을 한 번 딱 하는 스타일의 투자가 저는 더 직장인들에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투자에 대해서 복기를 좀 하고 그래서 게임을 내가 하더라도 똑같은 게임을 계속 10번 한다고 내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 게임을 할 때마다 이번 전 게임에서는 왜 내가 졌고 상대방은 이 타이밍에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복기해야 사실 좀 늘고 다음 게임에 좀 더 나은 실력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자신의 투자를 좀 복기하고 본인 스스로의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투자가 결국 의사결정 싸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좀 더 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둑처럼 투자도 복귀가 꼭 필요하군요. 예. 뭐 지금 이제 뭐 그런 장기적인 분야, 뭐 요즘에 AI가 뜨고 있고, 뭐 새로운 트렌드는 계속 이제 변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좀 생각하시는 투자 포트폴리오 현재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는 사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와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하는 포트폴리오를 뭐
둘 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로 이제 니즈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젊을 때는 사실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진짜 뭐 양자 컴퓨터나 로봇 같이 당장 매출을 내진 않지만 향후 뭐 5년이나 10년 안에 좀 커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분야들에도 투자를 좀 해볼 수가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5년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5년을 보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5년 본다고 투자하지만 1년 만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고 하지만 진짜 그런 분야들은 좀 길게 보고 좀 투자를 하되 그런 예를 들어서 나이에 맞게 좀 포트폴리오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0%에서 20% 정도의 현금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그런 주식에 대한 투자는 좀 본인의 나이 수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20대라면은 한 20% 정도는 안정적인 거를 하고 뭐 나머지는 좀 위험한 거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50대다라고 하면은 50% 정도는 안정적인 그런 좀 가치주에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주식 투자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코인 투자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내가 공포나 환희에 더 많이 휘둘리는지 아니면 좀 덜 휘둘려서 좀 그냥 무던한 편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이 되시면은 어떤 시장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좋구나 이런 거를 먼저 좀씩 파악을 해보시고 시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귀가 얇아도 안 되겠네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한때 이제 큰 수익을 얻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관심이 계속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 시장 뭐 투자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고 또 투자해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망할 수도 있다, 망할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예측을 했던 상황이어서 그 제가 생각하던 리스크나 미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나 그 미래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없어져 버리거나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미국 전통 금융에 아예 편입이 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을 그냥 사놓기만 해도 벌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큰 상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통금융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커진다는 반대로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예 생각을 리스크 때문에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 좀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진짜 뭐 10배를 노리고 하진 않더라도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 금 같은 좀 해지 자산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야든 사실 계속 뭐 내 인생을 바꿀 기회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시지만 기회를 찾아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버스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버스를 이제 기다리지도 않았으면서 버스가 어디서 오는지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로또를 안 사면서 로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100만 원이라도 돈을 넣어놓고 봐야 이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고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가 안테나 역할을 해주면서 좀 그 공부가 된다고 또 생각을 돈이 하거든요. 들어있어야 한 번이라도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정찰병은 최대한 넓게 좀 많이 뿌려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비트코인 같은 쪽도 좀 투자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화폐라는 원화라는 자산에 좀 몰빵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모두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물가가 오르면서 계속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미국인이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화폐에 몰빵 투자를 했을까? 그렇죠. 원화를 갖고 있는 수는 없죠. 네,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다양한 자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코인이나 가상화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됐지만 다른 것들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코인 시장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과 그런 알트코인은 사실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고 전통 금융에 편입된 뭐 비트코인이나 역사가 오래된 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 탈중앙화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99%의 이제 알트 코인들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화된 스타트업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인 형태도 아니고 그런 법적 그 규제를 받지 않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돼 있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장 그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이제 실패 확률이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주식 관련된 투자도 이제 하셨을 텐데 뭐 요즘에 이제 뭐 국내 주식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뭐 미국 주식만 이렇게 쫓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미국 주식 최고다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데 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회사가 잘 되는 게 주주에게 좋은 일인가 대표한테 좋은 일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 문화나 이런 법 자체가 좀 주주 중심으로 좀 되어 있고 회사가 잘 되면은 주주한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이제 좋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 회사들은 회사는 굉장히 잘 되고 회사는 좋지만 뭐 대주주에게는 좋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전혀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이익이 이제 소액주주한테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 때문에 좀 계속 10년째, 15년째 저평가를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거는 저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바르게 평가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뭐 국내 주식이 워낙 뭐 작년까지도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올해는 또 되게 좀 매력적이고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좀 미국 주식만큼 좀 폭발적인 증시 성장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뭐 이렇게 가끔 뉴스 보면 뭐 최대 실적 발표 이렇게 떴는데 주가는 이렇게 변화가 없거나 그런 예. 오너에게는 굉장히 좋고 네,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연봉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거지만 투자자에게는 과연 좋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뭐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30대들이 특히 이제 영끌로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또 주식을 비투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좀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는 것들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영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레버리지 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투자했을 때도 레버리지를 사용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끌이 유행했을 때도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무엇이 이제 달랐나 이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화폐를 공매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매도라는 거의 단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뭔가를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주식의 공매도라고 하고 주식이 떨어질 걸 예측했을 때 이제 하는 행위인데 아니면 돈을 빌려서 파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화폐를 파는 그러니까 자산을 사는 게 화폐를 파는 거죠. 그런 행위도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떻게 보면 저는 코로나 때 대폭락 때 했을 때는 모두가 자산을 던지면서 화폐를 모으고 있던 시기고 그 화폐가 어느 정도 갑자기 단기적으로 고평가돼 있던 상황이었고 또 이제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화폐를 엄청 찍어내겠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에 역배팅을 하는 게 굉장히 떨어졌던 이제 의사결정이었지만 이제 연준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했고 이제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이제 좀 돈줄을 조이는 시기가 오면은 사실 화폐 가치가 오르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화폐 역배팅을 하는 효과를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끌을 해서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돈을 빌려서 내 그 자산과 규모를 이제 투자 규모를 키운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화폐 가치가 오르려는 시기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었구나. 불 속으로 그러다 뛰어든 보니까 거네요. 네. 당연히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들은 좋지만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준비 공부나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 파이어족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부동산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저는 저한테는 부동산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꼭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뭐 부동산 투자가 아니면은 사실 다른 곳에 투자라는 게 배수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는 뭐 미국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게 사실 성장률로 따지면은 부동산보다 더 높기도 하고 부동산은 저는 한 7, 8년 정도가 상승기가 좀 이어지고 한 4, 5년 정도 그냥 좀 정체되고 좀 하락하기도 하고 그런 기운이 좀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동산은
사이클 자체가 주기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상승을 2, 3년 하는 거를 보고 아 이건 대세 상승이고 금리 그 이슈를 봤을 때도 앞으로 좀 길게 이어지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보통 상승기에는 마지막 한 7, 8년 때 가장 급격하게 좀 오르기 때문에 그 상승을 결국 원한다면은 굳이 일찍 저점을 잡으려고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이제 대폭락 같은 시기가 다시 올 것인가? 또 그렇다면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재 좀 나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코로나 대폭락 때도 아 이게 10년에 한 번은 2008년과 같은 기회다라고 생각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회도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잡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왔던 운인 거잖아요. 그 운을 잡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인간의 욕심이 있고 공포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기회는 무조건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좀 대비하고 좀 현금을 좀 갖고 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하는 사람들이 결국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좀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준다면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당연히 저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제 스스로의 전략에서 사업 경험을 좀 쌓고 싶다. 이런 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은 게 커서 그런 거를 좀 함께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상장 주식과 이제 상장 뭐 코인 투자를 한 것보다 비상장 주식을 하면서 배운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계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고 또 아직 뭐 비상장 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합법인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정보를 보면서 아, 이런 회사가 몇 년 뒤에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면서 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더 커진 느낌이 들어서 그런 쪽을 좀 많이 해나갈 생각이고 저도 이제 앞으로 결혼을 이제 곧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점점 안정적인 거를 좀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좀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2030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실행을 하고 싶고요. 사실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본인이 뭐 야망이 아무리 많아도 실행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당장 로또가 돼서 20억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냐? 라고 했을 때 95%의 답변은 그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안 해? 하면은 이거 지금 하면은 좀 위험하고 좀 자리 잡고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를 핑계를 대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안 할 정도면은 돈을 번 후에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실행하는 습관을 많이 들였으면 좀 좋겠고 사실 뭐 95%는 실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좀 실행하시고 진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엄청 노력하시는 5%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돈을 우리가 벌기 위해서도 목표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만 있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의 행복, 현재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돈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뭐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좀 후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행복을 너무 포기하지 않으면서 좀 돈을 쫓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에 대한 정말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